교통비, 점심비, 회식비, 시발비용, 충동구매 이런 걸로 이미 직장을 다닐 때 그 지출 최소화를 습관화하면은 은퇴를 정착하면은 보너스로 더 지출이 주는 이제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40세 은퇴 가능한가 시리즈 4탄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축률 50에서 70%에 도달하는 마지막 노하우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1탄부터 3탄까지 다 종합을 해보면은 신입사원이 저축률 50%를 유지해가지고 15년, 70%로 7, 8년 정도 빡세게 허리띠를 쪼라매가지고 모으면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벌써 50에서 70%를 저축을 하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우호! 그 경제에 도달을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축률을 올리고 싶다면은 네, 신비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덜 쓰거나 더 벌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덜 쓰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의 공통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지출은 대부분 사람들은 거주비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큰 집은 우리 행복에 별로 기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3개월 만에 끝입니다. 그 후에서는 뭐 58평짜리 집에 살든 5평짜리 집에 살든 행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해가족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에서 산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조그만 원룸 같은 데 살면은 여기 원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살면은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지출을 한번 아낄 수 있습니다. 오호! 한국인의 가장 큰 망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세는 돈이 안 든다. 한국이란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갔다 하면은 뭐 2년, 4년, 8년 후에 2억을 돌려받겠으나 물론 이제 저는 2억을 돌려주겠지만 그의 실질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라는 게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2억을 내 손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나 사업을 할 수가 있거나 뭐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집주인한테 줘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 압도적으로 집주인에게 유리한 전세 제도를 쓰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대출을 잘 받아가지고 전체 현금 흐름 그러니까 그 될수록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그 원금 상환을 하지 않거나 이제 딜레이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이 월세보다 적다. 오케이 그러면은 전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돈을 쓰지 않고 남의 돈을 써가지고 그거를 메우는 거니까요. 오케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등골 브레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 3억만 줘 나 결혼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별로 그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을 브레이킹 하면은 이제 몇 년 후에 이분이 늙으셔가지고 이제 노후 대책이 없으시면은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당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킹을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골 브레이킹하고 응 나 몰라 하겠다고요?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아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 내 집 몰빵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제가 가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은 대박 불안해가지고 내 집을 무리해서 만들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내 자산의 너무 큰 비중을 내 집에 몰빵하는 거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5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이 계속 올랐으나 그게 지속될 거라는 보증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최근 몇 년 동안 올랐으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뿌약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분명히 또 하락장이 올 겁니다. 하락장을 5년 정도 되면은 아 이제 강남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게 또 나올 겁니다. 원래 부동산 시장도 주식과 채권과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그 서울 강남 시세도 제가 알기로는 실질 가격이 한 40% 정도 폭락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큰 집은 우리 행복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이거는 우리의 불행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은 회사 근처 걸어서 3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아주 조그만 원룸에 살았습니다. 회사 3분 거리 5평 월세 살았는데요. 네, 저는 꽤 행복했습니다. 집이 줄어가지고 불행할까 걱정을 했는데 줄어져 보니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청소할 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물건이 원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 출퇴근 시간이 3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 큰 행복을 주고 불행을 피했습니다. 네,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네. 이야, 요즘도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새 차를 산다고요. 네. 제가 독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온 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네. 나름대로 거기 다니면서 이제 백만장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애들이 백만장자가 아니라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이 백만장자였는데, 그 중에서 새 차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걔네들은 알거든요. 1년차 차의 가치 상실이 25%, 5년차 중고차를 사면은 1년에 까이는 가치 상실이 한 차값의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를 그 부모님들은 다 아셨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허허, 백만장자들, 부자들이 더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니, 좀 바꿔보셔야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최악의 상황은 이거겠죠. 빚을 내서 차를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에휴, 이 밑에 보이시죠? 그죠, 여기. 20대 외제차 샀다가 망한 남자. 죽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태어나서 차를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네, 경험상 정 급하거나 피곤하면은 요런 택시를 타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혔습니다. 네, 한국은 특히 택시값이 굉장히 싼 나라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굉장히 피곤하면 택시를 타는 거, 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한국이 택시가 좀 많습니까? 그죠? 쓸데없는 보험 다 끊읍시다. 아니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뭐 연금보험, 생명보험, 안보험 이런 거 드는 겁니까? 이게 뭐 훈장입니까? 뭐 나는 사회인이다, 나는 훈장이 필요해, 후후 해가지고 생명보험 드는 건가요? 다 필요 없고요. 네, 그거 이제 진짜 그 월 1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거 이거 이제 모으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월간 습관 하나 잘못 들으면은 10년간 그 돈의 173배를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을 보험에 뺏기면요. 그러면은 그게 10년에 얼마야? 3,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내고 그냥 자산을 키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젊어요. 안 죽습니다. 차 안 아파요. 그딴 것 때문에 보험을 지금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보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쓸모가 있는 보험도 있을 거 있겠죠, 뭐 어딘가? 예. 근데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준사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비보험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알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가입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삼성화재 1990년 100에서 한 2006년 25년 동안에 100이 25만이 되었네요. 야, 주가가 2,500배 올랐습니다. 배당은 여기 포함도 안 돼 있어요. 자, 보험사가 이렇게 땡겼으면은 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얼마나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네, 먹는 거. 네, 제가 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엔겔 지수가 80% 넘는 그런 돼지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긴 하는데, 뭐 영혼 없이 책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가계부를 다 짰으면은 대충 이제 내 먹는데 내 지출을 어느 정도로 써야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제 한 달 정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키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요번에 식당 가가지고 신나게 먹었다. 뭐 그러면 다음 날에 뭐 편의점 샌드위치랑 그 삼각김밥 먹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슈퍼 갈 때 주간 계획을 세우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재료 가격은 다 아시겠죠. 그 책에서는 쌀, 콩, 국수 등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슈퍼를 가가지고 요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식당 좀 덜 가고 설탕, 소금, 조미료 피하고 고기 줄이고 야채를 좀 더 많이 먹고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영혼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상상한 천국은 대충 이렇거든요. 제가 이제 죽어가지고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로. 그래서 천국에 딱 가면은 이제 이런 게 딱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줄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배가 안 부르고 그리고 안 아플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늙고요. 그게 강왕국이 생각하는 정국입니다. 지금 이 이승이 되게 아까운 게 하루에 3번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당연히 제가 여기 가면은 하루 24시간 동안 먹기만 할 겁니다. 하하하. 이 강왕국의 천국이죠. 네, 다음 테마로 넘어가시죠. 다음 테마는 물건입니다. 요즘도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건을 살 때
충동 구매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네, 기술 기기 같은 거 이런 거 요런 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옷을 산다든지 가방을 산다든지 명품 뭐 신발을 산다든지 취미 용품을 산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네, 이렇게 덥석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지출이 팡팡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0일 운동 두 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갖고 싶으면은 인터넷 쇼핑해가지고 클릭을 누를 게 아니라 한 달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 달. 한 달 동안 기다려봐가지고 그래도 갖고 싶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물건 중에서 한 달 후에는 기억도 안 나는 물건이 90%가 넘을 겁니다. 따단. 그리고 두 번째 운동. 한번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사기 운동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밥 같은 거 좀 사야겠죠. 물도 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굶어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생필품은 사되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안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사는데 성공했다. 1년에 한 번 하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데 두 번 못할 게 있으니까 두 번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12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생필품 말고 아무것도 안 사는 그런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무지출의 신이 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아직도 새로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중고나라라는 것이 있고, 벼룩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자주 활용하는 벼룩시장이죠.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아니, 왜 포인트는 안 나오는 곳이냐? 그렇죠. 여기죠. 네, 여기서 뭐 구두 5유로, 혁대 3유로, 자전거 40유로, 이런 가격에 낭만적인 물건을 살 수 있고,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네,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시면은 한국 민족은 학원 민족입니다. 그 제가 부모님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한 90년대부터 이제 거의 전 국민이 학원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이제 중반 말에서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학원을 이제 거의 다 쫙 갔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학습하는 능력이 한국인은 딴 나라 사람들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한테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한테 강의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도서관과 유튜브에 없는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은 도서관 유튜브를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멘토한테 간간히 질문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입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듣고서 끄떡끄떡 하는데 나중에 다 까먹거든요. 직접 배우는 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다고요. 애가 있다고요. 하하,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게 그만큼 좀 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결혼과 뭐 육아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할 말은 사실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즐겨본 요 책에는 어느 정도 조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돈은 당연히 더 관리 잘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저희 윗세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버지 분들이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거 알뜰살뜰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이런 식으로 부자가 많이 되었는데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게 현대 시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더 잘 굴리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돈을 굴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 경비는 이제 맞벌이를 할 경우에 그 공동 경비 통장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개인 통장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공동 경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개인 돈은 이제 개인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부라 하더라도 취미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를 거니까 그거를 존중을 해가지고 개인 통장에서 취향을 충족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육아를 할 때 이게 정말 애를 위한 건지 아니면 부모 체면 때문인지 생각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국어도 못하는 애들이 영어를 배운다. 글쎄요. 그리고 사실 애는 꼬맹이일 때 유모차 탄 게 1,000만 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전혀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솔직히 애 행복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를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애는 10,000원짜리를 타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수준부터는 행복을 줄이지 않고 지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껴 쓰는데 아직도 저축률이 50%가 안 되네? 그럼 세 끼 먹던 거 한 끼만 먹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한 끼만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밖에 없죠. 지출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면은, 네, 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지출은 공통 분모가 많았습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거주비, 뭐 교통비, 뭐 식비, 뭐 물건비, 뭐 이런 거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입은 정말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최스, 투자 강의, 뭐 강연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경매도 하고 코인 차익 거래도 하고 뭐 글 쓰고 책 쓰고 이런 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걸 훨씬 더 잘하실 수도 있으나 이거를 못 하시지만 다른 탤런트, 다른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돈을 버셔야겠죠. 네, 당신의 재능은 무한합니다. 수익 창출의 길도 무궁무진, 무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안 돼!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를 하는데 일단 좀 해보고 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안 된다고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어떤 분들은 뭔가 제안만 해도 일단 100페이지짜리 소설을 써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100페이지짜리 쓰는 동안에 나는 한번 일단 해봤을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리서치를 좀 해봐가지고 분명히 막히는 분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직접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의외로 답변을 꽤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유튜브에 월 1,000만 원이라고 쳐봤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이 쫙쫙 나오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이게 뻥일까 아닐까? 아니 수십만 명이 보는데 완전 개뻥을 올리면은 본인들의 그 레퓨테이션도 많이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분들이 된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몇 번 공부를 해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왜 안 될까? 이런 걸 고민해보는 거는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닥치고 하라 입니다. 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리스크 관리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투잡을 하거나 이럴 때도 1, 2% 손절매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리스크 제한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투잡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때 초기 시간 투입은 많아도 자본 손실은 총 자산의 1, 2%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이 많거든요. 뭐 사실 투잡을 안 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건설적인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TV를 보거나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거 건설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진짜 뭐 6개월 동안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뭐 잘 안 됐다. 그런데 돈은 별로 안 잃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시간을 여러분은 좀 잃으신 겁니다. 물론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걸음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산을 전부 다 꼬라박았다 하면은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본 손실을 총 자산 1, 2%로 제한할 수가 있으면은 10번, 20번 시도해도 여러분한테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번 실패하면은 두 번째 번에서 그 첫 번째를 교훈을 삼아가지고 좀 더 잘하실 거고 두 번째도 실패하면 세 번째 좀 더 잘하실 거고 해가지고 한 10번 하면은 성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수조만 한두 번 만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할 때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을 될수록 유지를 하고 투잡을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투잡 쪽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언젠가 기존 직장이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버리고 이제 투잡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직장이 걸리적거려가지고 내가 버리는 것이 이제 언젠가 직장이 내가 걸리적거려가지고 나를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Never risk more than 1% of total equity in any trade라고 레리 하이트라는 슈퍼 트레이더가 말씀하셨습니다. 총 자산의 1%를 한 번 거래에 절대 1% 이상을 절대로 리스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네, 그리고 정말 또 보너스가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지출을 막 절감하고 수익을 올리시고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은퇴를 했다라고 칩시다. 직장을 떠났어요. 자, 보너스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획기적으로 또 지출을 줄이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2탄 댓글에 이런 재미있는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은퇴 후 금융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연지출의 20배가 아니라 40배가 필요합니다. 근로급여자와 자본소득자에 대한 조세와 준조세, 건보료 차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그래가지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네, 물론 이제 법인이라는 아주 그 훌륭한 트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법인 대표가 답변을 친히 달아주셨는데요. 근로소득자를 괜히 유리통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에서 세금을 내는 건데 법인의 기준을 생각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지출할 거 다 쓰고 남은 수익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법인의 매출이 1억이든 1,000억이든 이익만을 기준으로 징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업이 다니는 강원국보다 몇 억을 버는 법인 대표가 세금을 덜 내거나 아니면 강원국이 그 몇 억 버는 법인 대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를 해보니까 세후소득이 한 75% 정도 되던데요. 25%가 세금과 이제 각종 보험으로 날아갑니다. 저기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나 쓸데없는 걸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인 대표님이 어떻게 절세를 하시는지 잘 알거든요. 이분의 그 절대적인 그 세금도 그렇고 세율도 저보다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버는 돈은 저보다 몇 배인데 그 절대적인 세금 그리고 세율은 저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 노하우는 지금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절세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은퇴를 하면은 이제 이런 아주 꿈 같은 시나리오들이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워렌 버핏의 일화가 하나 있죠. 어이, 야, 니네 사업가들 말이야, 니네 비서보다 세율이 높은 놈 있으면은 한번 나와봐. 내가 100만 불 줄게. 라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법인 해가지고 절세하는 게 한국만 가능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다 가능한 그런 수법이라는 거를 워렌 버핏이 말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출 절감을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후소득이 25%를 그 근로자들이 보통 노동 관련 비용으로 다시 허비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일자리에 가는데 교통비가 필요하죠. 가면 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동료들끼리 회식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충동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피자를 사 먹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담배를 뻑뻑 핀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점심비, 회식비, 시발비용, 충동구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일단 100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40을 독일인들은 그 세금으로 뜯기거든요. 그러니까 60 중에서 또 25%, 그러니까 한 15 정도를 또 이제 이런 비용으로 다시 뜯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전 소득이 100인데 나중에 남는 건 45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여행 같은 것도 이제 비수기에 갔다 오면 엄청나게 싸지는 거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눈치 비용. 제가 이제 직장에 안 가면은 차, 옷, 치장 같은 게 당연히 절감하겠죠. 그리고 인간을 덜 만나면 지출이 줄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테니까 돈 드는 걸 내 시간으로 때우기가 가능할 겁니다. 옛날에는 뭐가 고장났다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돈 주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게 어떻게 고치는지 찾아볼까 해가지고 뚝딱뚝딱 4시간 후에 하하 고쳤다 하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출 최소화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직장을 다닐 때 그 지출 최소화를 습관화하면은 은퇴를 정착하면은 보너스로 더 지출이 주는 이제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 재밌죠? 그죠? 자,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싫어요를 누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매우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